안녕하세요. 인간관계 심리학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또 앞에 배웠던 것 연결시켜서 반복 설명하지 않고 쭉 이게 활자로 되는 것만 얘기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대인사고 중에 귀인입니다. 귀인은 attribution 이렇게 해서 즉 원인과 결과 즉 인과성을 추론하는 것이다. 귀인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논리를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러한 대인사고라는 과정이 그 인지 과정으로서 일어난다. 앞선 시간에 수차례 그렸던 그런 입력 그리고 처리 출력 되어질 때 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이다 해서 제가 물결 모양으로 제 나름대로 이건 제가 쓰는 이제 개인적인 상징입니다. 요 수업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 중에 지금 지각 그보다 상위의 인지 과정 사고 중에 이렇게 우리는 attribution 이라하는 영어야 우리한테 지금 굳이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인과성 추론이 자동적으로 의식 아래 수준에서 일어난다. 이건 다른 동물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동물에서 일어난지 아니면 너가 어떻게 해라. 그게 안 되어지면 다른 동물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진화생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예 다 도태됐겠죠. 아예 그런 종 자체는 발생도 하지 않았겠죠. 그것도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또 장황해지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귀인에 관해서는 우리 앞서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법 얘기를 하고 또 자기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기 개념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지적 내용과 자기 존중감, 그 자기 개념 중에 정서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자기 존중감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근본 귀인 오류 또는 자기 고향적 귀인에 대해서 그때 귀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름 설명드렸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될 테고요. 좀 추가되는 내용도 있지만 사람이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 사건의 원인을 찾으란다. 이 찾으란다는 것이 의식적, 자발적, 의도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내적 인지 과정이다. 행동 경향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다시금 하고요. 자, 귀인 방향은 내적, 외적 차원이 있고 안정, 불안적 차원이 있고 통제 또는 통제 불가능 3차원으로 구분한다는데 이게 와이너라는 사람이 WEIN입니다. 예. 와이너 이 이름도 우리한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죠. 별표를 했는데 어쨌든 와이너라는 사람이 우리가 귀인을 할 때 부지불식 간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귀인을 할 때 즉 이러한 내적 인지 과정으로서 사고라는 이름 하에 그런 인과성을 추론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차원으로 그렇게 하더라. 현상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이런 차원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예를 들면 교수님이 깐깐한 성격 때문에 내가 시험을 망쳤다. 결혼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는 가장 와닿는 어떤 신뢰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뭡니까? 교수님의 깐깐한 성격이 원인이고 그리고 내가 시험을 망친 게 결과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적 외적 차원이 있다는 거. 즉 내가 시험 망쳤는 이 결과에 해당하는 원인이 어디 나한테 원인이 있습니까? 나 밖에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교수님의 깐깐한 성격이 때문에 내가 시험을 망쳤다라고 귀인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나가 하는 거죠. 나가 지금 귀인을 하는데 그때 원인은 교수님의 깐깐한 성격이고 결과는 시험을 망친 것인데 내가 이런 귀인을 할 때 그걸 보니까 와인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부지불식 간에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 원인에 해당하는 교수님의 깐깐한 성격이 나에게 있습니까? 원인이 내 밖에 있습니까? 나 밖에 있죠. 교수님이 깐깐한 성격이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깐깐한 성격, 이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이 원인이 이 사건이랄까 이 원인이 안정적, 그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정적입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많습니까? 변화가 심하다? 거의 변화가 없다. 뭐죠? 성격이라는 것은
뭐 습관 또는 모든 행동 총체 뭐 이 개념을 저는 더 좋아한다 했지만 어쨌든 이 성격이라는 것은 잘 변하지 않죠. 물론 만물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건 아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뭐 좀 안정적이죠. 그리고 그러면 교수님의 깐깐한 성격 이 원인을 내 마음대로 깐깐하게 하든가 더 깐깐하게 하든가 아니면 덜 깐깐하게 하든가 좀 여유 있게 하든가 태평스럽게 하든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가능. 통제를 넣어야 되겠네. 이런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 좀 치우고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얘기를 들죠. 또 이제 내가 시험을 망쳤는데, 이건 다 이게 뭐 사례가 그죠? 부정적이다. 반갑지 않은 사례네요. 내가 시험을 망쳤다. 근데 시험 준비한 날,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배탈이 났다. 배탈 났다. 이게 원인이고 이 결과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귀인을 할 때 이것도 이 세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배탈 난 것이 원인이 나한테 있습니까? 나밖에 있습니까? 교수님이 배탈 났습니까? 아니죠. 내가 배탈 났죠. 그런 경우엔 내적 차원. 그리고 이 배탈 난 것은 이것이 늘 나에게는 나는 만성 배탈을 겪는 그런 뭐 어떤 뭐랄까 뭐 질환이 있어서 뭐 수시로 하루에도 한두 번씩 아니면 뭐 운이 좋은 날은 하루 걸러서 격일로 그래서 늘 배탈이 난다. 그런가요? 예, 그렇다면은 내가 시험을 망쳤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험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뭔가 조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귀인할 때는 이 맥락상 실제 제가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이 배탈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불안정적. 내가 언제 배탈이 날지 모를 뿐만 아니라 배탈 난다는 생각도 못 했는데 딱 시험 치기 전날 시험 공부를 한창 열심히 해야 될 벼락치기 해야 될 그날에 배탈이 나가지고 꼼짝도 못했다. 불안정적이죠. 자, 그럼 이 배탈 난 것 원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시험을 왜 망쳐 그죠? 배탈을 안 나게 하거나 배탈이 났으면 그게 뭐 금방 치료가 되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것도 이제 통제 불가능이 되는 거죠. 와이너는 우리가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인과성 추론을 할 때 내가 겪는 경험이 어째서 그렇다라고 인과성 추론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을 한다는 거. 자, 지금 제가 교수님의 깐깐한 성격, 시험을 마친 거, 배탈 나서 시험을 마친 거 얘기했지만 여기 배탈, 시험 망친 것 안에다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인간관계에 관한 사건을 넣어보라는 얘기야. 내가 이러이러한 인간관계상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 그 원인이 누구누구 탓이다. 아니면 내가 어떻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과성 추론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세 차원을 할 수 있고 과연 그렇게 인과성 추론한 그 귀인이 인과관계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 타당성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는 제가 자기 개념 얘기하고 이 귀인 앞서 우리 그 초반에 얘기할 때 충분히 얘기해 드렸죠. 이건 타당성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인과관계가 그것이 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통제감. 그래서 제가 통제감을 이게 착각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통제감을 가져야지만이 우리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분노를 경험한다. 해서 이런 속성이 바로 뭐 도식의 속성이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도식이라는 것은 자기 개념, 뭐 대인 신념보다도 더 큰 의미로 우리 안에 이미 뭐 기억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지식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비서술적, 서술적 어떤 체계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고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귀인이 이루어진 시기 우리는 언제 이렇게 귀인을 하는가 특이한 일이 발생할 때 늘상 일상적으로 반복된다면은 우리가 뭐 자동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이러한 귀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죠. 그때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뭐 귀인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내가 귀인을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귀인을 했다는 걸 뭐 알지도 못하겠죠. 자, 그 다음
개인적인 중요성을 지닌 일이 발생했을 때, 자,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특이한 일이야. 이게 또 비슷비슷한 일이죠. 특이하다는 일은 나의 어떤 생존에, 심리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생존에 뭔가 이것이 의미가 있을 때 특이한 거죠. 또 특이하지 않다, 늘 일상적이다 하면 우리는 거의 자각하지 못하겠죠. 뭐 의식적 수준에서의 자각은 두말할 필요 없고, 그런 금방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뭐 자동적인 귀인 이런 과정조차도 뭐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여겨지겠죠. 조금 전에 이건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특이한 일하고도 연결되는 일일 테고요. 개인적인 중요하다는 얘기가 결국은 우리의 심리적 안정, 뭐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존, 더 나아가서 뭐 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동물의 경우 적응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좀 더 제너럴하게 달리 표현하면 적응에 있어서 중요하다. 타인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할 때, 예, 다른 사람이 지금 이제 대인관계, 인간관계니까 다른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할 때, 이게 결국 뭐예요? 특이한 일이고, 그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중요성을 띌 수밖에 없겠죠. 예,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불쾌한 일이 일어날 때, 예, 불쾌한 일, 유쾌한 일 일어나는 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우리는 유쾌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죠. 우리 기억을 보더라도 우리 과거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소위 유쾌한 일보다는 불쾌한 일이 많이 기억나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불쾌한 일이 날 때 귀임이 이루어지기 쉬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유쾌에 대해서 어떤 생물학적 적응성이 없다 뭐 한다고 해서 당장 죽진 않지만, 불쾌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생물학적인 적응성이 없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당장에 뭐 죽고 사는 일이 직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귀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그죠? 비슷비슷한 얘기야. 자, 그 다음 자, 귀인, 그 다음 이제 귀인의 일반적인 경향, 공변 원리 나오고, 내적 귀인, 요인의 귀인하는 경향, 절감 원리, 행위자 관찰자 편향, 자기 고향적 귀인, 거짓 일치성 효과와 거짓 독특성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자기 고향적 귀인은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근본 귀인 오류 또 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적 요인 귀인하고 행위자 관찰 귀인하고도 이것이 좀 관계되거든요. 근데 뭐 이름이 다르니까 요거 나머지 5번 빼고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내적 요인에 귀인하려는 공변 원리네. 우리는 귀인을 할 때 공변 원리에 따라 귀인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자, 이거 뭐 의식적으로 뭐 의도적으로 또 어떤 뭐 그 언어적 의식 수준에서의 언어적 형태로 그렇게 귀인한 것은 아니다. 뭐 이게 자동적으로 부지불식 간에 아까 내적인 그런 인지 과정, 지각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이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요. 자, 공변 원리를 보시면 사람들은 많은 상이한 조건에 걸쳐서 어떤 특정 효과와 특정 원인 사이의 연결을 찾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특정 조건에 있어서 효과와 원인, 이 효과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펙트를 얘기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귀인이라는 것은 인과 성출론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이펙트를 우리는 이제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결과 원인,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그 이외에도 뭐 여러 사건들이 많겠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외적 사건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반응들, 그죠? 생리적 반응들도 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자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의식 수준까지 다다르는 자각이 아니더라도 자각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없겠죠. 우리 몸에서 처리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지는 않으니까, 모든 우리 몸의 어떤 감각 채널이 그렇게 열려서 그것이 지금 얘기하려는 귀임이라는 어떤 내적인 그런 인지 과정까지 그것이 다 정보가 처리되는 건 아니니까요. 갈수록 이제 수렴되어지고 그 뭐 자동적인 주의 과정에서 필터 아웃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A, B, C, D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우리는 뭐 특정한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이것이 빈번히 같이 잘 일어날 때, 이걸 우리가 말로 수반이라는데, 수반성이 높다, 수반이라는데, 즉 이것들이 일어난 사건이 상관이 높을 때,
A와 B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하고 B나 C 또는 A나 C가 일어나는 경우가 A나 B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높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둘 사이에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라고 이렇게 추론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변 원리예요. 자,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하면 A, B, C, D, E 쭉쭉쭉쭉 이런 사건들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일어날 텐데 A하고 B하고 같이 일어나는 경우 A하고 죄송해요. C인데 B라고 했네요. A하고 C하고 D하고 또는 D하고 E하고 또는 B하고 C하고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 즉 수반성이 높다. 즉 수반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달리하면 상관이 높다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원인으로 그 중에 하나를 결과로 이렇게 인과성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게 공변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 마지막 시간이고 할 내용이 많아서 가능한 한 있는 것만 여기 소개한 것만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 자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더 이렇게 뭐 여러분한테 뭐 그걸로도 충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근데 혹시라도 좀 부족할까봐 자꾸 이렇게 뭐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서 이걸 할 내용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가능한 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내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자, 사람들은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인보다 아까 그 교수님이 깐깐해서 시험을 망친다 할 때 그 뭐 시험을 망친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외적을 그걸 귀인했죠. 하지만 그 외적이란 것이 내한테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외적이지만 그것이 결국 그 교수님의 내적 요인, 교수님의 성격이란 소위 심리적 요인 거기에다가 두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금방 요 문장 다 읽지 않고 읽다가 말고 지금 내적 외적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한테 헛갈리게 되는가 싶은데 다른 예를 하나 들죠. 우리 이것도 편견이죠. 근데 뭐 편견인데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편견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를 텐데 그게 염려되지만 요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제 편견이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났다. 그런데 내가 그 사고를 목격을 했다. 아니면 뭐 제가 이제 뭐 그 교통사고에 이제 당사자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여성분이었다. 이게 편견이죠. 여성분은 남성보다 뭐 운전을 잘 못한다, 능숙하지 못하다, 사고를 잘 낸다. 이게 편견일 텐데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거요. 맞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교통 상황 자체가 너무 이렇게 뭐 혼잡한 데다가 교통 신호 체계 자체가 비효율적이라서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뭐 날씨 때문에 뭐 빙판이 보이지 않는 그런 블랙 아이스랍니까? 그게 깔렸다든지 뭐 눈이 비가 많이 왔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잠시 뭐 한눈을 파는데 실수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교통사고는 뭐 나에게 있어서는 외적 원인이 되겠죠. 이 여성 외적 원인이 되지만 결국은 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외부 환경 사건 뭐 눈이 왔다든지 비가 왔다든지 뭐 블랙 아이스라든지 교통 체계 자체가 지금 비효율적이어서 교통사고 날 수밖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뭐 혼잡했다든지 이렇게 두지 않고 바로 뭐 행위자에다가 그렇게 우리는 귀인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앞서 이번 이 인간관계 심리학 초반에 제가 근본 귀인 오류 얘기할 때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요것하고 요거는 그렇게 좀 근본 귀인 오류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절감 효과 좀 치우고요. 절감 원리를 보면 자, 어떤 특정 효과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특정인의 역할은 만일 다른 그럴듯한 원인이 있으면 줄어들게 된다. 이 말 들어봤으면 금방 이해가 안 되시죠? 안 되시는데 자,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이 공부를 원래 좋아해서 잘한다고 나는 그렇게 귀인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 학생 공부에 대해서 극성스럽게 그렇게 관여하고 압력을 넣어서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은 우리는 이 학생이
공부를 정말 좋아해서 지적 호기심에서 잘한다는 그 원인을 폐기시켜버리고 그 둘 다를 같이 뭐 50대 50 아니면 뭐 40대 60이든 70대 30이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는 거죠.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예를 든 경우에는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압력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잘했구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즉 결과에 대한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원인이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 다 뭐 50%, 50% 아니면 20%, 30%, 20%, 10% 이렇게 해서 결국 100%에서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중에 하나만 원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건 다 폐기시켜 버린다. 이게 이제 절감 원리다. 우리는 귀인할 때 자동적으로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한다라는 거. 이게 소위 과학과 관련해서 실험 연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원인이 여러 가지고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논의하거든요. 뭐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연구 방법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집어치우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즉 요걸 인지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인지적 구두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원리적 표현이죠. 우리는 뭐 정신적으로 게으르다 뭐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 뜻인데 이건 다 우리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 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그 수준 아래에서 벌써 이런 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 A, B, C, D, E, F, 아까 표현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만 우리 이 사건 모두를 다 자각하지는 못하고 자각 이전에 의식하는 수준 이하에서도 이것이 그런 자동적인 그런 선택적 과정이 일어나서 이것이 감각을 통해서 이것이 다 입력된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필터아웃 돼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의식 아래 수준에서 처리되어지고 또 그 중에 몇 가지만 최종적으로 하나가 그때그때 선택되어서 의식의 내용으로 우리는 자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인지적 구두쇠라고 표현하는 이런 현상과 관련된 그런 우리 생물학적 특성이에요. 자, 지금 절감원리 얘기하다가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들이 많지만 그걸 다 고려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만 그렇게 원인으로 그렇게 귀인한다. 이 경우에는 결국 뭐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 앞에서 얘기한 도식의 속성과 관련해서 그 정보 처리의 효율성, 그것이 일반화와 관련되어서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을 낳는다. 그 얘기하고도 관련되고 지금 여기서 A, B, C, D 이란 감각 자극들이 다 상위의 그런 처리 과정 속에 다 고려되지 않고 필터아웃되고 그 중에 또 일부만 의식상의 내용으로 경험되어진다. 이것을 현상 이름으로는 인지적 구두쇠다 얘기한 이것이 바로 도식이 갖고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정보 처리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선택적으로 주의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일반화로 인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한다. 그 얘기하고 또 이것이 이어지는 일맥상통한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도식 얘기를 또 하게 돼서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자, 그 다음 행위자 관찰자 편향. 자, 행위자 관찰자 편향 아까 근본기인 오류하고 좀 관련되어지는데 자, 아까 교통사고를 얘기를 하죠. 네, 교통사고 났다. 제가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지금 부지불식간에 물론 그 귀인한 내용을 결국 내가 자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지불식간에 내가 잘못했어. 교통사고 난 것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교통사고 났다. 이렇게 귀인을 하고 아니면 귀인을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교통사고 난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싫어하고 도피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그죠? 운이 좋았다. 경쟁률이 낮았다. 뭐 이렇게 시험이 쉬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귀인한다는 거. 이걸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근본 귀인 오류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거 제가 근본 귀인 오류 얘기할 때 들었던 예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고양지 귀인, 자기고양지 귀인이 금방 그거 말씀드린 거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요것하고 요것이 이렇게 중첩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가져온 자료에서는 뭐 요걸 정리하자면 또 하나로 묶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공변 원리하고 절감 원리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 이제 요거 내적 귀인 관련한 귀인 경향성,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 행위자 관찰자 편향, 바이아스를 번역한 것이죠. 편향하고 자기고양지 귀인, 요거는 근본 귀인 오류 얘기했던 글자가 막 날아갑니다. 근본 귀인 오류 얘기했던 그 내용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고양지 귀인과 관련된 대표적 속담, 잘 되는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래서 행위자 관찰자 편향은 부정적인 어떤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타인의 이라는 행위자에다가 원인을 두고, 긍정적이라 여겨지는 그러한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나라는 행위자에다가 원인을 두고, 그리고 나라는 행위자에다가 원인을 두는 경우와 관련해서 자기고양지 귀인이 바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 다음 이제 거짓 일치성 효과가 거짓 독특성 효과라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무단 횡단을 한단 말이에요. 무단 횡단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거짓 독특성의 경우는 뭐랄까요, 흡연을 하면서 뭐 흡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 요즘 금연 광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흡연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흡연과 관련해서 뭐 그런 질병 관련해서 나는 괜찮아,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일치성, 거짓 독특성 효과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고양지 귀인하고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죠. 아까 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얘기했고, 잘 되면 됐다, 못 되면 조상편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거짓 일치성 효과, 거짓 독특성 효과 중에 거짓 독특성 효과와 관련해서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 뭐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가 될 테고요. 내가 차를 천천히 몰면 안전운전이고 남이 차를 천천히 몰면 소심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뭉뚱그려서 결국 보면은 결국 뭐요? 이게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 경우 인간관계 될 테고, 이 다른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자기중심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귀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메슬로의 욕구 단계로 대응시켜 보자면 결국 자존감을 우리는 고양시키기 위해서, 자존감을 놓기 위해서 이런 동기,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일어난다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이 귀인할 때도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자방어 기제와 무관하지 않고, 결국 이것이 결국 우리의 도식의 속성이다 해서, 이 도식의 속성과 관련해서 자기 개념 또는 자아라는 것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론, 세상을 보는 눈의 속성을 가졌다 얘기했던 그 내용과 또 중복되어지고 이어지는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제가 크게 바뀌었어.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맨 처음에 대인 동기 봤었고, 그 다음 이제 대인 신념 봤었고, 이것이 뭐 이렇게 입력, 처리, 출력할 때 어떤 성격적인 특성, 제가 그때 틀 이렇게 표현했었고, 장기 기억 속에 컴퓨터 비유하자면은 하드웨어, 메모리 속에 담겨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입력되어지는 정보,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사람과의 경험이 되겠죠. 그것이 처리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인지 과정 중에 초기가 지각이고, 그다음 이제 사고다,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살펴본 것이 대인 동기, 대인 신념, 그리고 조금 전까지 대인 지각, 그 다음 조금 전까지 대인 사고, 마지막으로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지적 접근, 인지심리학적 접근에서 보는 인간 이해, 소위 인간의 심적인 어떤 그런 과정,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결과에 해당하는, 즉 출력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는 입력이죠. 출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대인 기술이다. 이 기술은 스킬을 얘기를 하는 것. 한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마지막 요 단계에 해당하는 출력물,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보는 내용이 대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첫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있죠. 삶의 문제라는 것은 대부분이 인간관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삶의 문제, 대부분의 인간관계 문제, 삶의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은 이것은 구체적으로의 삶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부분에, 즉, 구체적인 이 행동에 부적응,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바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낳는 것 아닙니까? 자, 대인기술이란 무엇인가? 먼저 또 정의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나와 타인의 인간관계를 통해 모두 만족할 수 있다. 모두 만족한다는 게 뭐 대인 동기와 관련해서 욕구 충족이죠. 동기 충족.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는 목적이 있다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는 이유가 달리하면 또 달리 표현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동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이것이 뭡니까? 물질적이든 신체적이든 달리하면 생리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이든 뭐 자기 자존감이 됐든 아니면 소위 뭐 자아실현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영적이 되었던, 그죠? 이게 다 결국은 우리의 욕구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인간관계 통해서 이런 충족을 하려는 거죠. 뭐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알고 그럴 수도 있고 부지불식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만족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데, 그렇죠? 양방향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왔다 갔다 했죠. 상호작용하는데 하는 그런 경우의 상황에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교적인 인간관계의 행동 기술 스킬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소셜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 사회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즉 사회적 적응, 이게 지금 사회적 적응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적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동 기술을 얘기하는데, 사회적 적응하면 이것이 가치 평가라는 개념하고 뗄 수가 없고, 결국 이 가치 평가하면 이게 또 정서와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적응을 잘한다. 달리하면 사회 지능이 어떻다, 사회성이 어떻다 얘기하면 바로 이게 정서 지능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얘기하려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그건 오늘을 마지막 시간에서 어쩔 수 없이 생략을 하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그런 예를 들었었죠. 저나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다.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는데 지능검사도 하고 성격검사도 한다. 근데 둘 다 좋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중요시 여기서 본다면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느냐 해서 그때 성격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런 뭐 긍정적, 부정적 그러한 경험과 관련해서 달리하면 사회성이 있다 낮다, 높다 낮다, 또는 사회성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우리의 성격과 관련되시고, 성격이란 것은 모든 행동의 총합이다, 총체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행동이 결국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바로 성격에 대한 인간관계 심리학적 이론 중에 뭐 이번 15차례에 걸쳐서 한 제가 100번은 아니더라도 한 몇십 번은 반복한 것 같아요. 바로 행동주의적 접근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고전적 조건을 통한 부지불식간의 정서, 그리고 어떤 행동에 따르는 그 결과가 정서적 어떤 가치를 가졌냐에 따라 우리 행동이 강화되거나 감소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형성된다 말씀드렸잖아. 바로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도 바로 여기서 사교적이다 하면 이게 바로 정서와 관련된 것이고, 여러분이 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설사 없다 손 치더라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갈등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 다 정서와 관련된 얘기죠. 정서와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만족한다는 것도 이게 결국 뭐 이 정서와 관련된 얘기죠. 뭐 제가 우스갯소리 학생들한테 뭐 그런 예를 드는데 뭐 친구 간에 아니 연인 간에 뭐 아니면 뭐 배우자와 사이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이 기하학 3차 방정식 뭐 아니면 그 뭐 뭡니까 양자 역학과 관련돼서 그 내용을 알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갈등하거나 뭐 또 뭐 갈등하면 다 포함되겠네요. 갈등하 싸우고 그렇게 그냥 상처받고, 아니면 그것이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한 수준만큼 안다든지 그것이 동일한 결과를 둘 다 나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풀어낼 수 있다 해서 그 안에서 막 사랑하고 우정이 싹 트고 막 그저 서로 충성을 다짐하고 이런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결국 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만족하고 사교적으로 긍정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다 얘기하면 정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얘기를 자꾸 길어지는데 이제 그만하고요. 자, 대인기술의 특징, 학습을 통해 획득된다. 금방 제가 얘기했죠. 강화, 모방. 고전적 조건화, 도구적 또는 조작적 조건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는 그죠? 부지불식 간의 모방과 공감을 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기반으로서 신경생물학적 기반으로서 학자들이 거울유런이라 부르는 것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지불식 간의 모방 공감하면서 거기에 고전적 또는 도구적 조작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학습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으로 구성된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당연히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이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인과관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인과관계 안에서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이 충족되어서 또 서로 호감이 생길 수도 있을 테고 제 수업 방식이나 수업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회적 관계의 하나의 종류를 볼 때 지금 제가 주로 여러분하고는 언어적으로 소통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 말을 할 때 보면은 속도라든지 강세라든지 그죠? 그런 또 이렇게 음성이 높아진다든지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언어 속에 있는 또 비언어적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이 내용을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지금 혼자서 지금 솔짓 발짓하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게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죠? 이렇게 눈도 막 이렇게 혼자 불안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행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이런 행동이란 것은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됐다. 좀 이따 또 그 예를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적절성과의 효과는 즉 내가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람을 만날 속에서 하는 행동이 그게 적절한가 그 맥락이 적절한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갖는가 것은 그때 일어난 여러 그런 조건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즉 누가 하느냐 우리 메신저가 중요하냐 메시지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 종종 하죠. 즉 누가 하느냐 그리고 상대방은 또 어떤 사람이냐 제가 같은 말이나 즉 비언어적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연인이냐 아니면 친구냐 아니면 나의 상사냐 나의 스승이냐 나의 제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런 행동들이 제가 연인한테 할 행동을 제가 제자에게 한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이성의 성이 다른 제자라면은 굉장히 곤란한 인생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냐. 이성 간의 어떤 그런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은 곳에 하느냐,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하느냐. 수업 시간에 이성과 뭔가 이게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 상황 따라도 또 달라진다. 어른들이 계신 곳에서 하느냐, 아니면 둘만 있는 곳에서 하느냐,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사회적 보상을 극대화하는 역할입니다. 사회적 보상 극대화 뭐예요? 바로 이거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대인기술이 뛰어나다. 즉 사교성이 높다. 즉 정서적 행동이 잘 발달되었다 하면은 인간관계가 만족스럽다. 결국 뭐예요? 그게 사회적 보상. 사회라는 것이 한 사람 인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 보상. 즉 인간관계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화를 통한 동기 욕구 충족. 즉 강화를 통한 동기란 것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든 조건 자극에 해당하든 그 결과가 정서적 가치에 있어서 정서가에 있어서 내가 긍정적이라 여기진다면은 이 특정한 행동 여기서는 대인기술이 되겠죠. 구체적인 대인기술이 될 텐데 그 행동을 점점 많이 하겠죠. 특정한 대상과 만나서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이 했을 때 그 결과가 다 사회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나에게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물질적이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나는 그 행동을 자꾸 하게끔 되어지는 그 행동을 자꾸 하게끔 되어지는 동기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는 아까 욕구 충족을 한다.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또는 더 나아가서 영적이든 이런 욕구 충족을 하게 된다.
또는 신체적이든 생리적이든 물질적이든 요구 충족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인기술의 특징이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별다른 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개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언어적 대인기술. 조금 전에 대인기술의 특징 관련해서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소개하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언어적 대인기술 중에 자, 언어적 대인기술 중에 첫 번째 경청하기, 그 다음 질문하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쭉 소개하는 거. 첫 번째 경청하기, 주의, 어텐션을 한다는 거. 이 주의도 부지부지까지 주의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정말 내가 그냥 열에 빠진 어떤 연인을 만난다면은 둘 마주 앉아 있을 때 사장님처럼, 사장님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제 이미지 속에는 흔들의자에 앉는 것처럼 탁 기대고 앉았어, 그죠? 두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꼬고 앉진 않을 거예요. 정말 열애 중인 그런 연인이 만난다면은 자연스럽게 자세가 앞으로 향하면서 가능한 한 둘의 물리적 거리도 좁아지고 손도 이렇게 팔짱을 끼기보다는 앞을 내민다든지 손을 잡든지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연인의 경우에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누구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이 연인이 되었던 뭐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던 뭐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되었던 그 사람을 경청한다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자동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주의, 어텐션 하는 것이 몸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나타내질 뿐만 아니라 나타낼 때 그것이 경청한다라고 여기지는 거예요. 이건 뭐 일부러 해서는 이게 표시가 나겠죠. 본인도 그게 지속이 되기 힘들 테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여기지고요. 그리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감한다. 이해한다, 관심, 공감한다. 이거 다 달리하면 인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경청한다고 여기진다. 자,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언어적 대인기술은 경청하기. 자, 한자가 생각나는데 이거 뭐 성스럽다. 영어로는 saint 얘기할 때 또는 성인, 어덜트, 어린이, 어른 할 때 성인이 아니라 성인, saint 할 때 이 성자, 성스러운 성자죠. 이걸 보면은 앞에 귀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왕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무릎 꿇은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입에다가 내 귀를 높이를 맞춰서 무릎 꿇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즉 주의, 이해, 관심, 공감하는 것이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기를 잘한다. 여기서는 왕자로 표현하자면 나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있어서 왕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결국 여기서 경청하기란 것은 이러한 자세 즉 저만 하더라도 듣기보다는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그죠? 바로 듣기를 잘하는 것. 달리하면은 상대방보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수용한다. 우리 그 인본주의 심리학자의 그 메슬로우와 특히 로저스에 있어서 그런 뭡니까 상담 장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무조건적 수용이라는 거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수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 한자 말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얘기하자면 경청하는 것은 자 경청에는 적극적 경청과 소극적 경청이 있다. 즉 내가 주의 집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경청하고 싶고 경청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걸 의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제가 아까 연인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었듯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주의 집중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경청하기를 원하고 경청할 때는 여러분이 자세를 그렇게 취함으로써 상대방에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언어적 대인 기술에 또 몰입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자세를 취함으로써 내가 또 더 경청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양방향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알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흔히 얘기하는 한두 가지 얘기를 하면은 팔짱을 끼지 말고 손을 앞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뭐 중간에 탁자가 있다면 손을 모아서 탁자 위에 올리고 이 자세를 앞으로 이렇게 향하는 이런 형태로 그리고 다리 같은 거 꼬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눈을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적절한 기간 동안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적극적인 경청이 되어지고 상대방이 굉장히 자기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극적 경청이다. 그래서 소극적 경청은 뭐 이런 주의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의하고 공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공감하려고 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표현되지 않은 것을 이제 소극적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인관계 촉진을 위한 언어적
대인 기술 스킬 중에 경청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질문하기. 예, 적재적소에 질문한다. 이 질문하기가 결국 이 경청하기와 관련되거든요. 경청을 하지 않으면 질문이 생길 수가 없죠. 즉, 주의 집중하고 이해와 관심, 공감을 하지 않으면 무슨 질문이 생기겠어요? 뭐 그 말을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은 이 수업하는 당사자, 소위 이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신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과 이어져서 수업 내용들이 더 역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한데 결국 질문하기가 경청과 다르지 않은데 자 여기서는 따로 질문하기 적재적소에 질문한다는 얘기는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주의 깊게 말 그대로 경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면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질문하게 되어지면은 수업이 좀 더 역동적이고 그 내용이 또 깊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해서 그런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이펙트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일으킬 수 있다 얘기했는데 바로 상호작용과 관련된 얘기죠. 그런데 여기 주의할 부분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적절하지 못한 질문. 그렇죠.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데 아주 사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뭐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그리고 상호 균형을 맞추는 질문. 나만 계속 일방적으로 막 질문해서도 안 되겠죠. 나가서 질문하고 상대방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져야 할 테고 그리고 적절성에 있어서도 상대방하고 저하고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그 뭐 의식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수준 아래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물론 이런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스킬을 인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즉 질문하는 내용에 있어서 상호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상대방은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좀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나는 늘 피상적으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잘라버리는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이 될 수 있을 테고 내가 하는 질문도 상대방의 어떤 그런 친밀감과 관련해서 수준이 안 맞다면은 이게 서로 상호작용 촉진이 안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언어적 대인기술 중에 세 번째 반영하기와 공감하기. 지금 이것도 보면은 앞에 내용이랑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서 그런지 비슷비슷하게 충족되어지고 비슷비슷한 얘기를 제가 이제 자꾸 반복하게 되어져요. 반영하기와 공감하기. 반영하기는 자신의 이해 정도, 내가 상대방의 말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공감했는지 즉 이해한 내용을 정확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이게 뭐죠? 결국 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너 이렇게 얘기한 거니?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뭐 이렇게 다시금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굉장히 친밀감도 느껴지고 상대방의 신뢰감도 높아지고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돈독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수업 시간에도 그런 그 경험 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공감하기는 앞서 뭐 경청하기 할 때 공감 얘기했으니까 비슷한 얘기가 될 텐데 공감하기는 상대방의 주관적 기분과 입장에 대해서 정서적 이해를 표현하는 것. 자, 아까 공감이 경청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공감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방이 어떠한 기분이고 상대방이 어떤 정서 경험을 하는지를 내가 표현해 주는 거야. 아, 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맞아 일이 있었는데 너가 그때 기분이 이러이러했구나. 이렇게 표현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이 경험하는 것을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이 사람이 공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지니까 친밀감이 굉장히 돈독해지겠죠. 자,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했는데 요건 이제 뒤에 이제 문장이 있는데 제가 그 참고한 자료에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걸 생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쭉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대로 다 옮기기보다는 이렇게 하고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만 표현해놔 여기 활자로 옮겨놨는데 이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역지사지 이런 말 있죠. 상대방의 말의 이면에 깔려있는 정서적 의미까지도 포착하려며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앞에서 한 얘기죠. 정서적 의미까지도 포착한다는 얘기가 공감하기일 테고 그죠?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한다는 얘기가 또 이 앞에 반영하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자 포착하려고 하며 자신의 느낌을 상대방에 전달하고 이 부분이 이제 좀 다르네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너가 그래 했어 이러이러한 감정을 그렇게 느꼈다는데
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러이러하고 나도 그런 경우에 어땠다라는 나의 느낌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다. 자, 공감을 형성하게 되면 서로 간의 신뢰,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얘기하면서도 얘기했고, 경청이나 아까 질문하기 위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존중감이 생기고, 존중이 되어지고, 그리고 매력도 높아진다. 굉장히 친밀해진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공감은 신뢰와 존중, 매력이 높아져 관계가 촉진되어진다. 금방 했던 얘기가 지금 제가 반복이 되는. 자, 공감, 이해. 자, 말씀드렸고요. 여기시 대인관계 촉진하는 언어적 스킬을 얘기를 하고요. 반영하기와 공감하기. 이제 설명하기. 자,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스킬 중에 이제 설명하기가 있는데, 설명을 하기를 잘 하려면 이것도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요약하기도 좀 곤란하고 해서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자료 가지고 살펴보죠. 자, 설명하기. 설명하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공유하는 대인 기술이다. 자, 그다음 여기 들어갈 말. 자, 설명하기를 잘 하려면 설명하는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고, 상황과 대상을 고려한다. 저희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뭐 인간관계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뭐 저희 자녀를 만나서 인간관계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못 듣겠죠. 배경 지식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뭐 강의하듯이 얘기를 설교하듯이 하면은 듣겠습니까? 그때는 요약해서 핵심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쓰는 그러한 어떤 뉘앙스와 언어를 선택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바로 대상에 따라 그렇게 달라진다. 자,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여 내용, 순서, 방식 등을 미리 준비하며, 뭐 제가 자녀와 얘기할 때 뭐 이렇게 PPT 준비하듯이 하지 않지만, 그때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내용, 순서, 방식 등을 미리 준비하며 간결하고 분명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한다. 간결하게 한다. 그다음 이제 분명하게 한다. 정확하게 한다. 체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 뭐 딴 거 집어치우고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15번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제가 간결하게는 제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명하게 한다. 이게 간결하지 못하니까 또 분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정확하게, 가능한 정확하고 좀 체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계속 비슷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게 되어서 간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간결하지 못하니까 또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렇게 이런 것들을 다 지킬 때 우리는 설명하기를 잘하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촉진 역할을 하는 대인 기술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관계를 촉진하는 이런 언어적 대인 기술을 잘 못 쓰는 것 같죠? 네, 어쨌든. 자, 그 다음째 강화해주기.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언어적 대인 기술 중에 강화해주기. 사람과 만나는 행동을 강화한다. 이 강화해주기라는 것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만나서 금방 얘기했듯이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고 서로 질문도 하고 상호작용과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주고받음이, 즉 내가 한 언어적 대인 기술이 상대방에게는 결과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거기에 맞춰서 상호작용할 때 상대방이 하는 언어적 대인 기술이 나에게는 또 결과물로서 주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정적인 그러한 정석가로, 즉 좋은 경험으로 서로 주고받게 됐다면은 나는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강화된다. 만난다는 행동 자체가 강화된다는 거. 그러면 저는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C라는 사람도 이제 만남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 대해서 적극적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만나는 행동을 강화시켜준다. 즉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를 만나는 것을, 뭐 타인까지도 이제 일반화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나를 만나는 행동을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언어적 대인 기술을 쓰면 좋겠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까 봤던 뭐 공감하기, 질문하기, 그죠? 그리고 설명하기, 이런 것들이 그걸 의미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해받고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즉 상대방이 이해받고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면 아까 뭐 신뢰감이 생기고
그죠? 존중감이 생기고 매력이 느껴지고 달리면 친밀감이 생긴다는데 이것이 결국 뭐예요? 나를 만난다 라는 행동 이후에 결과물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상대방이 이것도 상대방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좋은 그러한 결과물 CS에 해당할까요? 뭐 음식이나 뭐 그런 뭐 음식 같은 그런 US는 아니죠. 그런 이런 것들이 그 나를 만나는 상대방 이 행동을 강화해 주니까 느끼게 해주고 강화해 주니까 이 사람은 뭐 결국 나를 만나는 행동이 강화되어진다. 자, 상대방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상승해 준다. 예, 뭐 신뢰, 존중, 매력, 친밀하는 이게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앞서 봤던 존중하기, 공감, 죄송합니다. 예, 반영하기, 공감하기, 경청하기, 질문하기 이런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만나는 그런 행동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만남 속에서 이러한 스킬을 쓸 때 결국 그 관계를 촉진한다. 다 비슷비슷하게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자기 공개하기. 개인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한다. 네, 이거는 결국 아까 대상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이 대인 기술의 효과가 결정되어진다고 했는데 대상이나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더더욱 마음이 바쁘고 시간이 벌써 1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더 말이 빨라지고 글자가 엉망진창인데 자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대인 기술의 효과는 달라진다고 했는데 제가 상대방을 만날 때 그 친밀감 정도에 따라 나의 개인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도 그렇고 또 부지불식까지 자연스럽게 부지불식까지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출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즉 그것이 자기 공개가 되어지면은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촉진되어져요. 친밀감이나 신뢰감, 존중감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 즉 경계심과 두려움.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 그리고 친밀감이 어느 정도 깊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던 그 만남 자체가 약간 그게 완전히 편안하고 리렉스는 안 되어지죠. 그것을 여기서 경계심과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완화되어지고 신뢰감이 높아지고 개방성, 즉 상대방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개방적일 수 있도록 촉진해 준다는 거. 그러면은 당연히 뭐 아까 여기도 나온 얘기지만 존중, 뭐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것들 다 증가, 상승되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언어적 대인 기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많죠. 자, 촉진하는 언어적 대인 기술. 자기 주장하기.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기. 이건 이제 내 고집을 부린다. 소위, 고집인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뭐, 오히려 더, 그죠? 바늘 허리에 실겨 쓴다 하다가 이게 뭐, 그죠? 오히려 더 늦어지는데, 좀 천천히 해보자, 가능하나. 여기 자기 주장하는 것은 고집 부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하면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고 꼰대들이 자기 얘기만 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한다는 얘기는 타인의 어떤 그런 생각, 느낌도 존중해준다. 즉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의 느낌, 생각도 나의 권리도 정당하게 그렇게 제시한다.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억압하거나 아니면 종속되어지는 이런 관계는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의 언어적 대인 기술은 인간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요 내용. 자, 그 자기 주장과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들어주기 어려운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그래서 내가 타인 요청을 들어주기 어려울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자기 주장에 해당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타인에게 부탁하거나 요청하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아까 자기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 아까 앞서 나왔었죠. 아까 공감을 잘하는 사람 여기서 나왔었죠. 자기가 어떤 느낌인지도 상대방에 전달하는 사람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그거하고도 이제 관련되죠. 뭐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나가 거기서 공감도 하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또 어떻다라고 표현한 것도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는 것 이것도 자기 주장이고 그리고 대화를 원할 때 시작하고 원할 때 종결하는 것 이것도 자기 주장. 그래서 타인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대인관계를 촉진시키는 언어적 기술이다. 그다음 이제 유머. 유머는 긴장을 해소하며 타인을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뭐 말하지 않더라도 아실 테고. 그런데 유머를 아까 주로 보면은 이것이 성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또 나름대로 그런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 성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어떤 공격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평소에 그런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규율 때문에 이것이 표현하기 힘들죠. 하지만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욕구, 동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화장실에 보면은 그 이제 저는 이제 남녀공학이 아니라 이제 남학생만 다니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보면 화장실에 주로 이제 성적인 것 아니면 욕설 이런 것들로 낙서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이것이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그런 근본적인 어떤 동기인데 그것이 표출될 수 있는 채널이 사회적으로 없으니까 그러한 곳에 이제 낙서가 돼 있다 얘기를 하는데 유머도 이런 내용들이 많은 이유가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유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머는 주의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유머를 자주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적인 것과 관련된 유머는 이것이 상황, 대상에 따라 이것이 수위가 어떠냐에 따라 이것이 완전히 그냥 부정적인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그런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잘못 얘기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아주 곤란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유머를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것들이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언어적 대인기술과 관련된 대인기술과 관련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주는 비언어적인 대인기술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순서상. 예, 비언어적 대인기술. 비언어적 소통 기능을 한다. 비언어적 대인기술이니까 비언어적 소통 기능을 하겠죠. 자, 비언어적 소통 기능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인간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1차적 방식이다. 자, 감정이 정서와 관련된 것인데 이 정서라는 것이 이것이 아까 사회성과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다 이게 비언어적인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이 이것이 언어적인 것 아니잖아요. 비언어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손짓하고 표정 짓고 뭐 고개도 끄덕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 저희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언어적 소통하면 바로 정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비언어적 소통이 지금 이 그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사회적 관계, 즉 사회지능과 관련해서 이것이 보이지 않게 대부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이제 다음 그림 될 텐데 머라비안 법칙. 여기 머라비안 뭐 외국 교수님의 이름이니까 여기 이제 번역 이렇게 부르기 따라 다른데 머라비안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 바로 정서라는 얘기 나오죠. 왜 지금 비언어적 소통하는데 정서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를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 정서적 요소가 93%라는 거. 바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머라비안 그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머라비안 차트라는데 지금 소통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에 있어서 언어적 요소, 말의 내용이나 표현력, 뭐 우리가 인지적 정보에 해당한다 할까요?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어적 요소는 7%. 그리고 음성 크기, 억양 속도 이것도 언어와 관련돼 있지만 저는 이것이 다 정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음성이 38%, 즉 비언어적 요소는 표정, 용모, 복장, 자세, 동작. 제가 여기 앉아서 혼자서 이게 뭐 손짓 발짓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인상 형성과 관련해서 볼 때도 이 용모, 복장, 자세, 표정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인상 형성할 때 바로 그런 얼굴 표정, 그리고 옷차림새, 그런 이제 그 행동적 요소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다 묶어보면은 여기서는 음성이라 했지만 이거는 언어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적 요소 7 빼버리면 이게 이 나머지가 93%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자연 언어를 가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로 만나서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를 가지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데 있어서도 우리가 표정이나 행동을 말할 필요 없고 그런 언어적인 그런 소통 수단 안에서도 이러한 크기, 억양, 속도 이런 것들이 다 그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말로 표현한 것을 부인하거나 보완한다. 즉 말은 이렇게 있죠. 일례로 너 참 잘한다 하고 너 참 잘한다 하고 다르죠. 뒤에 너 참 잘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음성 크기, 억양, 속도
등등과 관련된 이 비언어적 요소로서 너 참 잘한다 때 잘한다는 뜻이 아니죠. 바로 비언어적 요소가 그냥 활자로 써놓으면 너 참 잘한다 똑같지만 이것이 바로 비언어적 요소가 포함됨으로써 뒤에는 뭐요? 잘한다가 아니라 너는 못한다.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자, 비언어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결론을 짓자면은 비언어적 메시지는 언어로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더 신뢰롭다. 이것 언제 했습니까? 인상 형성 얘기할 때. 즉, 대인 지각과 관련해서 대인 지각과 관련해서 인상 형성 얘기할 때 그때 뭐 언어적인 것보다 비언어적인 요소 그래서 얼굴 표정이라든지 뭐 옷차림새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 형성에 있어서 더 신뢰롭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또 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째 비언어적 대인 기술은 또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느냐. 여기 보면 상황을 조절하고 의사소통의 흐름을 조절하는 자기 표현의 기능을 한다. 그렇죠.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 시간도 많이 되게 해서 자, 상황을 조절하고 의사소통의 흐름을 조절하는 하는 자기 표현. 즉, 자기 표현하는데 나의 이 대인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정서적, 달리 하면 감정, 느낌, 대화를 하던 서로 그죠? 비언어적 행동 주고받던 이것을 더 지속할지 그만할지 불쾌한지 더 친밀감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소통으로서 나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상황을 조절하고 의사소통의 흐름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 대인기술과 관련해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을 봤었고 지금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구체적인 수단을 이제 보는 거. 얼굴 표정 이제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표정을 감추거나 조절하기 어렵다. 필요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도 조절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 이 상호관계 상황 그리고 의사소통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얼굴 표정을 질 수 있겠죠. 뭐 불쾌하다든지 더 친밀해지고 싶다고 할 때 뭐 이렇게 짓는 부지부식간에 또는 의도적으로 짓는 그런 표현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 앞서 대인 지각에 있어서 인상 형성할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얼굴 표정과 관련해서 비언어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더 신뢰롭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표정을 감추거나 조절하기 어렵다. 이것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과 관련해서 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 눈맞춤. 지금 얼굴 표정 안에 눈맞춤도 이제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얼굴 표정하고 눈맞춤은 또 다르죠. 눈맞춤은 말 그대로 시선을 주고받았을 텐데 대화의 흐름을 조절한다. 자,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인데 눈을 맞추지 않고 뭐 아래를 쳐다본다든지 딴 데를 쳐다본다든지 요즘은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얘기할 기분이 되게 안 나거든요. 그럼 수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그게 바로 개인 간의 관계, 1대1 만남에 있어서도 뭐 연인 간의 관계든 뭐 가족 관계든 만날 때도 눈을 맞춘다는 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눈을 맞추고 있으면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째려보는 것 같고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을 텐데 적절하게 눈을 맞춘다든지 그것이 뭐 상하관계라든지 동료관계라든지 연인관계라든지 뭐 가족관계라에 따라 그 눈 맞춤을 어떻게 어느 만큼 오랫동안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말 그대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절하기 힘들다. 말 그대로 조절하기 힘들고 이거는 부지부식 간에 바로 1차 양육자와의 그런 사이에서 감각운동기, 삐아제가 얘기하는 감각운동기 출생 이후부터 시작해서 거울유런이라는 것이 출생 이후 20분 후부터도 작동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모방 공감하면서 몸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스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단, 눈맞춤을 적절하게 하면은 이것이 대화의 흐름도 조절하고 내가 그 말 속에 언어적인 소통, 언어적인 그런 소통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느낌인지 어떤 공감을 하는지 상대방의 말을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그런 전달하는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자, 눈맞춤을 영유아의 경우에 눈맞춤을 어떻게 하느냐가 조금 전에 제가 거울유런 얘기하면서 모방공감 얘기했는데 눈맞춤을 어떻게 하느냐가 자폐증, 요즘은 자폐증이라고 하지 않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 부르는지 그 이유도 있지만 우리 뭐 흔히 예전에 써왔고
또 요즘도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자폐증의 경우에 바로 이 눈맞춤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달리에서 눈맞춤을 1차 영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의도적이든 부지불식간이든 그렇게 잘해서 발달되어지느냐 아니냐가 이 자폐증 발병에 그렇게 영향을 준다, 즉 상관이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출생 이후에 생물학적으로 자동적으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는 그 눈맞춤을 통해서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리적인 그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주에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과 관련해서 물리적 거리가 있어. 그렇죠. 우리는 아무래도 가까우면, 아무리가 아니라 아무래도 가까우면 자연스럽게 의도하는 경우도 있죠, 일부러.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죠. 하지만 내가 상대방이 싫다, 불편하다, 아주 그냥 뭐 말단 직원이 그저 큰 대기업의 대표를 만났는데 처음 만난다, 아직 친밀감이 없다 하면은 긴장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앉기 힘들죠. 거리감을 두게 되죠. 그것이 뭐 부정적인 경우가 아니라 긍정적인 호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호감이 있어 가까이 가겠죠. 수업도 그렇죠. 수업 시간에 보면은 수업의 내용이나 그 전달하는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친밀감이 있고 그 수업의 몰입의 정도와 그런 지적 호기심에 따라 거리는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수업 내용을 못 따라온다든지 어렵다든지 아니면 뭐 처음부터 별로 관심이 없다면 점점 학기가 지날수록 저기 뭡니까 이렇게 앞에보다는 뒷좌석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거든요. 바로 이게 물리적 거리, 이것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즉 심리적 거리를 반영한다. 그죠? 우리는 각자 심리적 거리가 있다 얘기하죠. 한 뭐 나로부터 반경 한 1m 안에가 나의 개인적인 심리적 거리를 하는데, 우리가 친밀감이 높은 사람들은 1m보다 더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그 예를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게 나다가 할 때 이성 친구, 친밀한 이성 친구일 경우에는 옆에 앉기를 원하고, 우리 뭐 카페 같은 데가 보면은 이성들 간에, 친밀한 이성들 간에는 서로 옆에 앉아 있죠. 그리고 어떤 협의를 할 때는 나와 이런 그 관계를 거리를 갖게 되고, 자 이게 A가 납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거나 할 때는 낯선 사람과 면접을 할 때는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앉게 되고,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고 그 관계가 소극적일 때는 이 자리나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된다라는 거야. 상대방이. 네. 자, 물리적 거리와 관련해서 예를 드렸고요. 그 다음째 비언어적 대인 기술의 또 수단으로서 네 번째 제스처가 있다. 제스처는 언어의 의미를 전달한다. 말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거나 강렬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몸 움직임 있고 그 안에 대표적인 예로 인사 또는 몸의 자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팔을 꼬고 한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인관계를 촉진하기보다는 이렇게 저항하고 거부하고 상대방의 말을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나타난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체적 접촉. 그렇죠. 친밀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고 더욱더 긴밀해지겠죠. 감정을 표현한 가장 원시적이다. 가장 원시적이다. 자, 우리 앞에서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 봤었죠. 이거 뭐 할 때 봤죠? 볼비의 애착 이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동물 실험이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인데, 그때 원숭이가 어떻게 했죠? 즉 대리모가 둘 있는데 하나는 젖병이 꽂혀있는 대리모였고 하나는 헝겊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대리모였는데, 원숭이가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 바로 신체적 접촉이 그만큼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고 그 부시면의 경우에 예를 말씀드렸어서 바로 신체 접촉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 다 지금 감정 다 정서와 관련된 얘기를 하죠. 자, 지배의 종속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자, 친구를 만나면 등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죠? 어른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만나면 등을 쓸어주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지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죠. 그런데 제자가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의 등을 툭툭 두드린다든지 교수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죠. 바로 그런 신체 접촉을 통해서도 그런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가 손자의 등이나 머리를 쓰다듬음으로써 친구 간에 어깨를 두드리거나 아니면 포옹을 하거나 이성 간에 또는 그런 신체 접촉을 하면서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곤란해지기도 한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비언어적 대인 기술의 특성.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슬라이드가 한 4개 남았는데 가능한 또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는데 설명은 가능한 하지 않고 좀 일름식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언어적 대인 기술의 특성, 애매모호하다. 말과 달리 정해진 의미가 없고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죠. 애매모호하다. 요 뒤에 나온 얘기지만 이 문화에 따라 또 다르단 말이에요. 악수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오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뭐 서양의 어디 미국을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손바닥을 아래로서 이렇게 손짓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제 손짓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렇게 부르면은 이거는 뭐 반려견 이를 부를 때 하는 이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게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죠. 우리 사람에게 부르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 대인 기술 관련 특정 관련해서 애매모호하다 했는데 지금 문화권에 다르다 이거 하고 연결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그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어서 말보다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언어적인 거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있지만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이 복잡하고 미묘한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어릴 때부터 그 문화 안에서 그렇게 모방 공감을 통해서 그렇게 습득이 되어질 때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이 된다 얘기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습득이 되어지죠. 그런데 간혹 보면은 대인기술이 좀 상황에 안 맞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복잡하고 이해하고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많은데 하지만 이 복잡하고 이해하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걸려서 모방 공감을 통해서 그 문화권 안에서 그렇게 습득해서 우리는 적응적인 대인 기술을 다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고 문화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인 기술을 잘 사용하려면 비언어적 메시지로 표현하는 일련의 행동과 즉 비언어적 메시지로 표현하는 일련의 행동. 지금 만남 속에서 얘기할 때 우리 그런 비언어적 행동들은 계속 연결해서 일어나죠.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모방 공감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행동과 그 행동이 관찰된 맥락이 중요하다. 즉 상황, 대상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지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각할 상대방의 이러한 대인기술을 비언어적 대인기술을 자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자동적으로 서로 우리 안에 습관화된 행동으로 그렇게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언어적 대인기술을 잘 사용하려면은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을 잘 알아보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초기에 그런 1차 양육자 사이에서 모방 공감을 통해서 길러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고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어떤 경험이든 좀 더 앞선 경험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3살 버릇 8 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초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3살 버릇 8 간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상대방과 자신의 신체적 각성 상태인데 이 상태를 썼네요. 예, 각성 상태를 알아차리는 훈련도 필요하다. 즉 상대방과 자신의 신체적 각성 상태를 안다는 것이 바로 나의 어떤 정서 상태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자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서 상태, 내가 어떤 정서 상태를 아는 것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처리되어서 서로 대인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말 그대로 훈련이 필요하다 했죠. 부적응적인 경우에 아니면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대화 상황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역동적으로 파악하기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상황 그리고 대상에 따라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미묘하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하다. 이런 것들이 참 미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앞서 대인기술의 특성과 관련해서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데 이걸 뭐 책으로 배우겠습니까? 물론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더 상세한 어떤 스킬까지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훈련하고 그런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고 또 변화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제차 3차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에게는 선천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울류를 통해서 그런 문화꽃 속에서 모방 공감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나 안에 정서적으로 그리고 아까 강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습관화돼서 길러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대인기술을 부지부지간에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의도적으로 더 잘 사용하도록 훈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인기술 부적응적인 경우는 대인기술 미숙형이 있고 대인기술 억제형이 있다. 미숙형은 말 그대로 그것들 못 배웠다는 얘기예요.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러한 양육과정 속에서. 대인기술 억제형은 배웠지만 이러한 긴장감, 불안감, 상황적인 것들이 불안해서 회피, 도피하려는 그러한 어떤 심적인 그러한 뭐랄까 심적인 그런 경향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배우지 못했다. 그런 미묘한 대인기술을 배우지 못했다. 그 다음에 대인기술 억제형은 배웠지만 상황과 관련해서 또는 대상과 관련해서 그런 불안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상세한 거는 제가 읽지 못했는데 여러분 자료가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죠.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대인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다. 상황에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기술이 부족하다. 대인 동기 높이라, 즉 사람을 만나서 욕구를 서로 충족하고 나누기를 원하지만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왜? 배우지 못해서, 습득하지 못해서. 대인기술 억제형은 적절한 대인기술을 지니고 있는데 특정한 상황에서 그 기술이 억제되거나 적절한 대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왜? 심한 긴장감과 불안, 두려움 때문에. 우리 면접 상황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날 테고 우리가 처음 만나는 그런 연인 관계를 위한 어떤 만남, 미팅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어떤 사지간에 만난다든지 상하관계에서 만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낯설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회피하려는, 즉 불안을 해서 회피하려는 이런 경우에 대인기술 억제형이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부적응적 대인기술과 관련해서 대인기술은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 개선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면은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예를 드는 거요. 대인기술은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데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의사소통을 예를 드는 거요. 자,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한다. 아까 공감하기, 반영하기 있었죠. 열린 자세도 부드러운 시선과 안선된 자세를 취한다. 아까 눈 맞추기 그리고 뭐 제스처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을 한다. 아까 경청을 어떻게 하고 공감을 어떻게 함으로써 그 대인관계를 촉진한다. 얘기 말씀드렸고 상대방의 의사와 자신의 지각을 확인한다. 즉 상대방의 의견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아까 확인한다. 아까 공감한다. 반영한다. 뭐 질문한다. 이거 관련되고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한다. 아까 그 자기 주장하기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 뭐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고 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얘기하는 것도 다 포함되고요. 상대방의 성격이나 일반 특성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한다. 뭘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성격이 어떻다. 너는 왜 그래 해 라고 그 사람의 일반적인 경향성, 성격을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내가 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게 있다면은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를 한다. 예, 이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된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판단보다는 정보를 교환하는데 초점을 준다. 요것하고 관련되겠죠. 너는 일반적으로 어떻다,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나는 어떻게 느낀다. 뭐 이렇게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감정을 교환하고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구체화시켜라. 그래서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 심리학이라는 이론을 볼 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계속 여러 가지 예를 들고 구체화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충고나 해결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건 뭐 우리 말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거죠. 그리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대인기술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데 그 구체적인 예를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뭐 12차 시도 많이 길었는데 오늘 마지막 차시인데 좀 지났지만 제가 짤막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심리학 관련해서 인지심리학적 접근법은 사람과의 접촉, 입력에 해당하고 그 출력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오늘 대인기술,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그것들에 대한 원인에 해당하는,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격적 특성과 관련된 성격을 쓴다. 동기 신념이고 이걸 바탕으로 일어나는 어떤 인지 과정이 지각과 사고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건 대인기술에만 인간관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심리학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적응적인 대인기술은 노력을 통해서 개선 향상이 가능한데 그 개선 향상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요인, 즉 개선 향상할 수 있는 열쇠 키가 뭐냐 하면은 바로 잘못된 대인 신념을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대인 신념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여러 번 15차례에 걸쳐서 반복했던 바로 도식이라는 개념과 이것이 일맥상통한데, 이 도식은 제가 누차 이 도식에 관한 속성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스갯소리 얘기하듯이 사람은 고쳐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런 신념을 고침으로써 결국은 이 대인기술 결과 출력물에 해당하는 이것들을 즉 개선할 수 있다. 바로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앞서 12차시 끝날 때쯤 그 시간을 오늘처럼 많이 오버한 그 경우에 마지막에 행동이 개념을 만들고 이제 신념에 상응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적 자아라는 것은, 이 자아라는 것은 의식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할 때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즉 의식적 자아, 뭉뚱그려서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의, 즉 달리하면 행동을 하게 되어 행동의 어떤 운전자가 아니라 그냥 승객일 뿐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인지적 접근과 그를 타당성을 좀 회의해보는 그런 얘기를 그날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오늘처럼 이렇게 끌었는데, 바로 이러한 표현과 관련해서 고려해 볼 때 이것이 신념을 바꿈으로써 결국 우리 부적응을 낳는 이런 대인기술을 개선한다기보다는 행동함으로써, 좀 지울게요. 행동함으로써 그것에 수반되어지는 결과물이 우리의 어떤 신념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행동하라. 행동함으로써 신념이 결과물로서 수반되어져서 변하는 것이지 신념을 바꿈으로써 행동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하고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도자, 길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걸어가는 것은 지혜다. 즉 지혜라는 것은 걸어감으로써 깨닫게 되어지는, 즉 체험하게 되어지는, 바로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길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걸어가는 것은 지혜다.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적응적인 그런 변화, 즉 개선을 한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15차시에 걸쳐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또 공부하게 되실 테고 이제까지 배우셨던 그런 지식을 하나의 디렉토리 삼아서, 하나의 매뉴얼 삼아서 여러분이 걸어가실 때, 즉 체험할 때, 행동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도 한 10여 분 좀 초과했습니다. 한 차시다 한 75분 정도 그렇게 이제 할애가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길을 아는 것과 걸어가는 것은 다르다. 자, 지식과 지혜.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심리학을 통해서 배운 이 지식이 이제 걸어가시는데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걸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죠? 길을 잃고 헤매고 해서 좀 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걸어가면서 지혜를 체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도가 있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게 배운 지식을 여러분이 행동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를 획득하시고, 그럼에 따라 우리의 대인관계에 관련된 신념도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15차시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심리학 마치겠습니다.